는 제가 이제 그때 지난달에 이제 벌써 한 달, 이제 달수로는 한 달이 됐네요. 그러니까 진짜 한류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저도 현장에서 가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할 내용은 8장인데 8, 9장 정도 좀 리뷰를 좀 해볼게요. 선한 사람은 마치 물과 같다. 그러니까 도덕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실 것 같아요.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뭐 이런 단순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한번 읽고 그냥 또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은 마치 물과 같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는 일이 없고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머무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장 가깝네. 머물면 땅처럼 낮게 하고 마음씀은 연못처럼 깊으며 배품은 하늘처럼 공평하고 말은 반드시 신용이 있으며 정치는 잘 다스려지게 하고 일은 능숙하게 처리하며 움직임은 때에 맞게 하네. 오직 다투지 않으니 때문에 허물이 없네. 사실 이 도덕경 처음에 말씀드릴 때 도덕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신선들이 뭐 구름 타고 논이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신비롭고 뭔가 동양의 어떤 묘한 그런 이런 걸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덕경은 사실은 정치학, 제왕학 교과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도 정치인 또는 제왕이 가져야 할 덕목이에요. 이게 무슨 초야에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뭐 왜 이런 느낌을 우리는 흔히 그런 느낌 받잖아요. 노자 이러면요. 왠지 어디 뭐 구름 속에서 둥실둥실 떠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한 이 구절만 보면요. 정치 얘기. 제왕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뭐 최고의 교육, 제왕학 그러면 최고의 교육이잖아요. 사실은 뭐 문사철, 뭐 아니면 문과 무를 겸비하거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왕은 훌륭한 장군이기도 하고 무사이기도 했거든요. 또는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육아에선 내성 외왕 그런 표현 써요. 내성, 내면으로선 성인, 공자와 맹자 같은 그런 성인이 돼야 되고, 내면으로는 외왕, 외적으로는 훌륭한 군왕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동양적 사고에서도 덕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인이 따로 있고 군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왕은 곧 훌륭한 성인이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이때만 고대 관점에서는. 이게 나중에 점점 분리가 되고 그러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이거는 동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황은 실제 통치도 했잖아요. 예전에 그 중세 시대 때만 해도 교황은 훌륭한 지도자이기도 했죠. 뭐 동양 당연히 그랬고요. 그 사도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그 사도세자 얘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쪼죠.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소위 말해서 훌륭한 왕을, 그 의도는 뭐예요? 훌륭한 군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극성 그런 극성, 그러니까 거의 학대에 가깝게 사도세자를 쪼아요. 실제 영화에서 표현된 거는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근데 의도는 뭐예요? 훌륭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정신 못 차리면 내가 욕먹는다. 뭐 그런 이상한 대사도 나와요. 네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면이 산다고,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사실 이 도덕경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도덕경에 대한 이미지는 뭐 구름 속의 신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도덕경은 정치인들, 곧 성인이죠. 그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비유니까, 오랑우탄 있잖아요. 이렇게 밀림 속 오랑우탄 잡는 법에 대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오랑우탄이 술을 좋아한대요. 근데 술은 어디서 뭐 소주, 뭐 소맥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걔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보면은 밀림에 이렇게 과일 엄청 많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못 따니까 이게 저절로 발효가 돼. 이렇게 좀 약간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물이 고이고 그 과육이 숙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과실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랑우탄들이 이렇게 먹나 봐요. 그럼 이렇게 알딸딸하고, 이게 동물들도 그런 어떤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나 봐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돌고래들이 보거 있죠. 보거. 독이 많다는 보거. 그 돌고래나 이게 돌고래들은 상당히 지능이 높잖아요. 아주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보고를 살짝 깨물어서 그 독을 살짝 그걸 가지고 약간 자기들끼리 환각 파티를 벌인대요.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보고를
꽉 물면 이제 그 독이 확 퍼지니까 그 정도 거의 치사량에 가까우니까 자기들끼리 살짝 보고를 이렇게 살짝 씹으면서 그 환갑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돌고래라는 이 동물이 상당히 지각이 높고 어떤 감각이 발달했다는 건데, 어쨌든 오랑우탄들도 그렇게 과실주에 취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되니까 그 오랑우탄을 잡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오랑우탄이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 상자에다 이 숙성된 과일을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오랑우탄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게 처음에 보고 냄새 맡고 저거 과일 들어있다, 과실주가 발효된 과일이 들어있다 보고 가다가 이렇게 도망가고, 처음엔 그래도 조금 뭔가 이상한데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보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좀 넣어서 먹어보니까 그냥 또 그 술이 들어있어요. 근데 손을 넣는 순간 이 구조는 손을 넣는데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딱 맞물리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먹을 피면은 빠지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어때요? 슬슬 이제 취기가 올라오겠죠. 그때 사냥꾼이 잡는데, 이 오랑우탄이 그 주먹을 이렇게 딱 쥐었을 때 그 주먹은 안 빠져나가니까 무거운 상자에서 주먹을 못 펴고 쥐고 있다가 잡힌대요. 사실 이 손을 딱 놓으면은 그냥 빠져나가서 도망갈 수 있는데, 고집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상징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집이에요. 고집. 고자가 보면요, 입구변에다가 옛 고자가 들어있거든요. 한문으로 쓰면요. 우리가 고집에서 이 고는 주먹을 실제로 주먹을 의미하기도 해요. 꽉 쥐고 안 놓는 거 있죠. 여러분 삶에서 꽉 쥐고 난 이거 못 놓는 거 있을 거예요. 나 아무 고집이 없어요. 그래도 고집이 있잖아요. 저 아무 고집이 없어요. 고집 있는데 아무 고집 없다고요. 이렇게 그게 고집이죠. 자기의 고집이죠. 우리 무형의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 고집하기 쉬운데,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삶에서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고집이 있어요. 근데 고집 없는 대상으로서 여기서 뭘 설명하냐? 물 얘기하죠? 가장 선한 사람, 여기서 선하다는 건 뭐냐면요, 고집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불교적이 얘기하면 뭐냐면 상 없는 사람, 상 없는 사람, 무아를 체득한 사람, 선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 아니라 고집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놓는 사람, 고를 놓는 사람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늘 이렇게 고집 없이 허하게 있냐? 아니죠. 여기 집방자재 그래요. 놓고 쥐는 거를 자유자재라는 거예요. 늘 제왕이 나는 왕이야. 그래서 통치를 해야 돼. 또는 외적과도 대비해야 돼. 그럴 때 하고 모든 고집을 놨어?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겠죠. 제왕은 주먹을 쥐어야 할 때 쥘 줄 알고 주먹을 펴야 할 때 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쥐어야 할 때 펴고 펴야 할 때 쥐고 있으면요, 그 나라, 그 조직, 그 사회, 그 가정은 멸망에 들어서는 거죠. 물 얘기를 했는데요. 불교나 이제 동양에서는 물을 되게 많이 비유를 해요. 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일수사견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의 일수사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같은 물을 네 가지 견해로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은 집이에요. 물고기한테는 물이 집이죠. 우리한테는 물은 그냥 물이에요. 목마를 때 마시고, 이런 음식할 때 쓰고, 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타짜의 악이 아니에요. 영화 타짜에 나온 악이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존재 중에 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굶어 죽은 귀신을 뜻한대요. 원래 그 의미는. 근데 굶어 죽은 귀신, 이게 악귀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안 된대요. 욕심은 너무 많은데 배가 고파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식물만 보면 계속 먹고 싶죠. 근데 그게 목구멍이 바늘 같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너무 과한 욕심 부리면 음식이 입안에서 불로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존재한테 물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피고름 같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을 놓고도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이런 의미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 물은 어떠냐면요, 여기서 물은요, 고집하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한겨울에 암벽 등반하는 암벽 등반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물은 어때요? 바위보다 더 단단하죠. 또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기화가 되면 어때? 이 물은요,
잡으려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형태로도 규정 지을 수 없는 물이 되죠. 같은 물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쇠몽둥이보다 더 강력한 게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물은요, 선생님 다리 뻗고 앉으셔도 돼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살짝 누우셔도 돼요, 힘들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물은 가장 도랑 가깝다. 왜 도랑 가깝냐? 변화무쌍하다고요. 물이 만약에 뭔가 고집이 있어요. 나는 얼음으로만 머물고 있을 거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얼음으로만 난 머물 거야. 고집이 없으니까 더울 때는 물로 변화하고요. 추울 때는 얼음으로 변화하고, 증발해야 될 시기에는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다시 모여서 구름에서 다시 비로 쏟아지고, 이걸 계속 순환반복하죠. 근데 이 물들이 만약에 어떤 지각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야, 우리 좀 단결해가지고 이런 거 그만하자, 이러지 않아요. 자기 에고가 사라진 대상으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또 가장 낮은 곳에 머물죠, 물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머무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들, 우리 같이 에고가 있는 존재들은 싫어, 거기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물이 나 거기 가기 싫어, 이렇게 고집할까요? 그럼 거기 나는 그래, 내가 희생해서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런 생각 일절 안 해요. 그냥 머무는 거예요. 에고 없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머물 때는 땅처럼 낮게 하고, 마음 쓸 땐 연못처럼 깊고요. 베풀 때는 하늘처럼 공평해. 베풀 때 하늘처럼 공평하다는 게 어렵지 않죠? 청구서 나옵니까?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지난주 무슨 행사 때 운전하고 가다가 속도 위반했어요. 10km. 저같이 맨날 명상을 가르친다는 사람도요, 공평하지 못해. 속도 위반하거든요. 딱지 날라왔어요. 3만원짜리. 내야 되는데. 공평해요. 제가 급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인 일 때문에 회의 가는데, 좀 봐주세요. 제가 뭐 급한 일로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처럼 공평하게 내리죠. 너는 이쁘니까 물 더 줄게. 너는 미우니까 물 덜 받아라. 이렇게 안 해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무심해요. 천지는 무심하다고. 어질지 않아요. 천지불인. 어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질지 않아요. 왜? 지극히 공평하니까 어질지 않다고요. 너 이쁘다고 봐주지 않아. 너 밉다고 더 가중처벌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만 반응해. 너 10km 위반했으니까 3만원짜리 딱지야.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은 반드시 신용이 있고, 물이 그렇다고, 물이. 정치는 반드시 잘 다스려지게 하고, 일은 능숙하게 처리하고. 이 구절만 보면 뭐예요? 이건 정치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오직 다투지 않으니 때문에 허물이 없네. 다투지 않는다. 물이 자기들끼리 고집 부리고 다투고 서로 밀쳐내고 이러지 않아요. 공평하게 쏟아지고 공평하게 증발하고요. 공평하게 또 비로 내려요. 미국 갔다 온 얘기를 안 할 수 없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거든요. 저는 뭐 별로 거기가 되게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볼 만하다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지. 물 여기 많잖아요. 여기 물 틀어도 나오고, 수도꼭지 들면 물이 나오는데, 근데 수도꼭지를 한 100만 개 틀어놓으니까 정말 쉽게 말해, 거기는 수도꼭지를 한 100만 개 틀어놨다고 하는데, 와, 이래? 이 정말 그러니까 이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확인하니까, 그래, 한번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저도 절로 들더라고요. 거기서 물들이 서로 밀쳐내지 않고요, 되게 평등하게 쏟아져요. 물들이 내가 먼저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순서가 되면요, 그냥 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쏟아질 때 자기가 멋있게 쏟아져야지, 멋지게 무지개가 돼야지. 무지개가 이렇게 물이 아무래도 있으니 무지개도 막 쌍무지개도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물들이 내가 좀 더 멋있게, 나는 관종이니까 좀 더 무지개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쏟아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압도적인 자연 경관을 봤을 때 압도가 되냐? 아무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켜보는 그 대상이 아무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의도가 없이 자연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인간이 압도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구절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리라. 넘치도록 채우기보다는 적절할 때 멈추는 게 낫네. 쇠를 불려 날카롭게 하면 오래도록 보존할 수 없네. 금과 옥이 방에 가득하면 아무도 지켜낼 수 없네. 부유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만 남길 뿐이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게 천지자연의 이치라네. 맨 마지막 구절, 이제 공성신태, 이 19장은 되게 일반적으로 공성신태 이걸로 많이 기억을 해요. 공을 이루면 몸을 뺀다. 그 초한지라는 그 중국의 왜 초나라 당나라 서로 이렇게 뭐 항우 유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전투에는 항우가 이기죠. 그 초한지를 보면요, 모든 전쟁에 거의 그냥 항우가 다 이겨요. 유방은 맨날 도망다녀. 네. 근데 왜 저는 이제 초한지를 좋아하는데 왜 유방의 핵심적인 참모들이 있어요. 뭐 소하, 장량, 한신 이렇게 세 명의 제일 대표적인 장군 겸 재상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좀 되게 비정해. 새로운 왕실이 성립되면요, 공을 세운 신하들이 다 토사구팽 당해요. 토사구팽이라는 그 용어부터가 그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사냥개들을 좀 되게 좀 좋지 않아. 근데 어쨌든 그 소하와 장량과 한신이 다 서로 각각 뒤끝이 안 좋죠. 근데 거기 보면은 장량이라고 하는 재상, 약간 그런 재상이 새로운 한 나라가 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려. 근데 되게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우리 황제를 도와서 이것도 하고 전투에서도 이기고 이런 제도도 만들고 했으면 어때요? 주장하죠, 권리를. 근데 장량이 도망가. 무슨 핑계를 대고 저 외곽으로 빠져요. 그래서 천수를 누려요. 반면에 한신은 대장군이거든요. 엄청난 대장군이에요. 근데 어때요?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나요. 왜? 주장했거든. 유방이 봤을 때, 한 나라의 유방이 봤을 때, 야, 이건 내 나라야. 근데 지가 좀 날 도와줬다고 자기 주장을 해? 그러니까 어때? 그러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장량은 이 도덕경의 공성신태를 몸소 실행한 거예요. 공을 이루고 나서 바로 몸을 빼버려요. 되게 비정한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너가 천수를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이거는 수행도 마찬가지, 마음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이뤘으면요, 상을 남기지 않아야 돼요. 어떤 체험을, 종교적인 명상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 빨리 버려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 깨달을 뻔했다고. 나 그때 깨달은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나 그때 깨달은 줄 알았다니까. 제가 지금 계속 그때 언제 과거 시점 언제 그걸 놓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깨달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때 체험했으면 그때 버리고 가야 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감정, 그 다양하게 떠오르는 어떤 감정들, 감각들 있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 흐르는 물에 씻어버려야 돼요. 옛날에는 한지에다가 먹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기록 같은 거 지울 때 그 형벌로도 썼대요. 그 사람 기록 말살형 같은 게 있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왕한테 대들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귀양 가는데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을 한지는 물에 담갔다 말려도 또 쓰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렇게 담그면 거기 써졌던 먹에 쓰여졌던 먹이 다 흩어서 사라진대요.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기록을 말살시키는 거래요. 그런 식으로 형벌을 했대요. 기록 말살형인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그 구절을 보고 호흡으로 상상했어요. 냇가에 가가지고 여기 써져 있는 글을 여기 다 지운대. 그럼 먹이 싹 지워지면서 종이만 남는 거예요. 네, 마음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양한 글자들 남죠? 흐르는 물에다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뭐죠? 우리 앉아서 명상하죠. 지금 흐르는 물이죠. 계속 마음속에 흐르지 않아요? 엄청난 물이 흐르지 않아요?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냇가의 물처럼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냇가에 물이 가다가 서다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계속 흘러가잖아요. 쉼 없이 아야 오늘 좀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은 좀 쉬자 이렇게 하지 않죠? 일요일이든 뭐든 계속 흘러가죠. 호흡, 휴가 때 호흡 쉬실 거예요? 호흡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흡 쉬지 않죠? 네. 천지도 쉬지 않죠? 계속 돌아가죠? 1월도 계속 순환하죠? 물에 덕이잖아요. 그게 지금 물도 그렇잖아요. 자기 고집이 없으니까 계속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변화무쌍 속에서도 자기가 고집하지 않으니까 공을 이루고 나서 몸을 빼죠. 이것도 다 사실 대왕학에 대한 얘기예요. 넘치도록 채우기보다는 적절할 때 멈추는 게 낫죠. 넘치면은 그릇도 깨져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죠. 스타벅스 이쁜 머그잔에 커피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잔이 아니라고요. 그 이름이 잔이지. 다른 걸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쇠를 불려 날카롭게 하면, 여기서 쇠를 불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쇠를 이렇게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죠. 근데 이제 어때요? 화로에 넣었다가 빨갛게 달궈지잖아요. 네. 달궈진 쇠는 못 쓰죠. 그걸 계속 두드리고 강하게 만들고 식혀야지 그걸 쓸 수 있어요. 호미를 만들던 낫을 만들던 칼을 만들던, 그렇죠. 불려서 날카롭게 하면 오래 보존할 수 없어요. 일본 그 사무라이들 칼싸움 하잖아요. 칼들끼리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죠? 몇 번 안 해요. 몇 번 칼을 이렇게 휘두르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예화 중에,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일본의 사무라이, 전설적인 사무라이가 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소위 말해서 도장 깨기를 한대요. 극진공수도 영화 보면 그분 누구야? 최배달 선생이 실존 인물인데 도장 깨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모티브가 미야모토 무사시고, 최배달 그 선생도 미야모토 무사시를 되게 좋아했대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나중에 일종의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거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은 오륜서라고 하는 책도 남기고 그랬대요.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거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대결을 하러 가. 누구한테 대결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칼로 나뭇가지 하나를 싹 벤대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내준대요. 대결할 사람한테. 그러면 그걸 보고 결정한대요. 뭘 보고? 베어진 나무의 그 면 있죠. 어떻게 베어진, 이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어진 날로서 그 나뭇가지에 베어진 그 면을 보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못 이기겠다 싶으면은 그냥 꿇고, 아니면 자기도 나뭇가지 하나를 베가지고 넣어서 보낸대요. 그럼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해서 이제 그때 대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벌써 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칼날 그 궤적을 보고, 이 사람은 못 이기겠다, 아니면 붙어먹을만 하겠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요, 몇 합을 겨루지 않는 거예요. 몇 합을 겨루지 않고 한두 합 만에 이제 그 칼을 서로 교환하는 걸 합이라고 한대요. 칼날이 부딪혀서, 왜 이 저 검도 한 1년 했어요. 옛날에 학생 때. 그럼 칼날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목을 베지. 팔이나 다리나 목을 겨누는 거지, 칼과 칼이 부딪히지 않아. 오히려 하수들끼리는 칼과 칼이 부딪히지, 고수는요, 빈틈을 노려서 목이나 다리를 노리지, 팔다리를 노리지, 칼을 노리지 않아. 그래서 칼끼리는 어때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수들은 어때요? 칼이 망가지죠. 칼이 망가져. 근데 고수는요, 칼이 덜 망가지겠죠? 안 망가진다고 하는 건 너무 뻥인 것 같고, 네. 칼날은 예리하게. 나중에 장자나 이런 데도 그런 비유가 나와요. 푸주간에 도축업자, 소위 말 요즘 말로 하는 도축업자,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도축하는 사람들이 백정. 그런 사람이 나와서 소 잡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되게 소 잡는 얘기인데 되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장자에. 왜? 칼날이 소 잡는 칼날이 닳지 않는다. 왜? 그 면을 정확하게 도려내기 때문에. 근데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음 닦는 사람들. 비유는 조금 끔찍한데 그런 얘기가 나와. 소 잡는 백정의 칼날이 닳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끊어내기 때문에.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금과 옥이 가득하면 아무도 지켜볼 수 없네요. 금옥만당. 중국 영화 옛날에 보면은 되게 옛날 중국 영화 보면요. 금옥만당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영화 얘기했었죠. 네. 근데 금옥만당이라는 영화 있어요. 옛날 영화 중에. 그것도 유덕화가 나오나 그럴 건데 이 얘기는 아니고 금과 옥이 가득한 집을 도둑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둬요? 구경하러 가요? 어떻게든지 털러 가죠? 네. 그러면은 아무도 지켜낼 수 없어요. 도둑 한 명을 지키려면요, 100사람, 1000사람이 있어도 마음먹고 도둑질을 하려고만 하면요, 어때요? 털어 가겠죠?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만 남길 뿐이네. 부자인데 교만해.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도 없어요. 그걸 보는 우리도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도 세상에 내가 심지어 부자인데 교만해. 와,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왜 3대 재앙이 있다고 하잖아요. 소년이 일찍 출세하는 것도 재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만한데 부귀하면 이것도 재앙이죠. 소년 등과는 아니한만 못하다 그러거든요. 소년이 일찍 등과 과거급제하면요. 근데 실제 예전에 보면은 왜 천재들 일찍 과거급제 하잖아요. 오래 제명을 못 이뤄. 어떻게든 유배를 가거나 귀향을 가거나 사역을 갖거나 그래요. 이런 가장 반대급부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강태공이죠. 강태공은 뭐 70, 80 될 때까지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거 낚시질하는 사람은 옛날에 강태공이라 불렀잖아요. 왜? 그냥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시운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강태공은 그 시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어때? 70, 80 먹도록. 사실 지금도 70, 80이면 상당한 연세인데 그 당시에 70, 80이면 뭐예요? 아직까지 살아계신다고? 이런 정도의 나이인 거죠. 근데 그 강태공은 재상이 되기 위해서 재상이 돼서 이제 공을 이뤘죠. 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요 명재촉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천지자연의 이치라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 도덕경을 처음 접할 때 많은 구절들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지만 특히 스스로 이 공성심태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좋아했냐면 내가 그런 걸 못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이 가르침대로 잘 안 되니까 공을 이루면 갖고 싶잖아요. 오래 머물고 싶고 지키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남한테 주기 싫지. 이걸 어떻게 놔두고 그냥 가? 근데 제가 어떤 걸 할 때마다 나 아니라도 누가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늘 스스로 주지해요. 정치인들 마찬가지죠. 나 아니면 안 돼 하다가 어때요? 독재하다가 독재하면 어떻게 돼요? 말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덕경은 제왕하게 교과서를 하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당연히 익혀야 되지만 더 막론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은 정사를 잡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